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수에서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 바람창을 운영하는 72세 정분이입니다. 20년 전 남편 정수를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서도 꿋꿋하게 이 바닷가 마을의 터를 잡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바람창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처음엔 작은 펜션으로 시작했는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면서 카페도 겸하게 됐어요. 딸 수연이는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콘텐츠 기획 일을 하고요. 사위 민호는 친구와 함께 여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해요. 외손자 도윤이는 올해 대학 재수 중이고요. 평소에는 각자 바쁘게 살지만 명절이나 휴가철이면 가족들이 이곳에 모이곤 해요. 할머니 혼자서 이런 큰일 하시기 힘들죠. 몸은 괜찮으세요?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제 건강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오히려 고마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가족들이 이렇게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죠. 저는 2층 작은 서고에서 9월 매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래층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원래라면 그냥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나 보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목소리 톤이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웃고 떠들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비밀스럽고 진지한 대화 같았거든요. 유럽 크루즈만 다녀오면 정리하자. 사위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차가우면서 계산적인 톤이었죠. 바닷가, 집이랑 땅, 명의만 바꾸면 되잖아.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 못 하시는 상황이니까. 엄마, 그때 SUV 바꿔준단 약속 잊지 마. 도윤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평소 저에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만든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던 그 아이가 그런 차가운 톤으로 말하다니요. 걱정 마, 성년후견 신청만 통과되면 모든 게 우리 관리하에 들어가니까. 병원 쪽은 이미 이야기해뒀어. 이 말은 딸 수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성년후견이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치매에 걸렸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 때 신청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계산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아래층이 순간 조용해졌죠. 엄마 올라가신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내일부터 시작이야. 이미 관찰일지도 작성 중이고. 관찰일지라니. 저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 이후로 더 이상 대화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목소리를 더 낮췄거나 다른 방으로 옮겨갔나 봐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머릿속으로 그 대화를 되돌려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인지 제가 잘못 들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제 바닷집과 이 게스트하우스는 현재 시가로 약 18억 정도 돼요. 20년 동안 혼자서 하나하나 일궈온 제 전 재산이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눈물로 지새운 밤들, 손님이 없어서 막막했던 초기 시절,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서 맨손으로 수리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제 가족들이, 제 친가족들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이 모든 걸 가져가려 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그들의 눈빛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하지만 곧 확신하게 됐어요. 이게 단순한 오해나 제 착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밤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가족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깨달았죠. 이미 그들의 계획은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부터 사위 민호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자기 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카페 운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어제 카페 마감할 때 계산이 안 맞았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야, 계산은 항상 정확히 해왔는데. 아, 그러셨나요? 수연이가 그러던데. 혹시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딸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라면 서울 일로 바빠서 게스트하우스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약 관리를 도와준다며 나서더라고요. 엄마, 김씨 가족 예약이 10일인데 11일로 안내하셨더라고요. 그런 적 없어. 나는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아, 제가 잘못 본 건가 봐요. 요즘 많이 바쁘시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서너 번씩 제가 뭔가 실수했다거나 깜빡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 계속 확인해 봤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었어요. 더 소름 끼쳤던 건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단골 손님이신 박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분희 씨,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사위분이 그러시던데 카페 일이 좀 힘드시다고. 네, 전 괜찮은데요. 예약 관리나 그런 게 헷갈리신다고 하던데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죠, 뭐. 동네 통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며칠 전 소화기 점검일을 놓쳤는데 그것도 그들이 일부러 그날 저를 바쁘게 만들어서였어요. 할머니, 급한 서류 좀 봐달라고 해서 서울 일로 2층에서 계속 통화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이에 소화기 점검 담당자가 왔다가 갔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랍시고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처방약에 대한 일이었어요. 저는 혈압약과 관절염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약통을 열어보니 평소와 다른 알약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수연아, 내 약통에 다른 약이 들어있네? 아, 그건 비타민이에요. 엄마 건강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딸 방에서 우연히 본 메모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9월 15일 처방약 복용 불규칙. 비타민과 혼동하여 복용. 9월 18일 예약 시간 착각, 손님에게 사과. 9월 20일 카페 마감 계산 실수. 모두 거짓이었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록해 놓은 거였죠. 외손자 도윤이도 한몫하고 있었어요. 평소 저를 많이 따랐던 아이라 더 배신감이 컸죠. 할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네요. 어제 제가 왔을 때도 몇 번이나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 안 나세요? 저녁 메뉴 정하실 때도 계속 바꾸시고. 이것도 완전히 꾸민 이야기였어요. 그날 저는 도윤이와 단 한 번만 저녁 이야기를 했거든요. 더 무서웠던 건 이런 거짓 증언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웃들, 단골 손님들, 심지어 동네 상인들에게까지 할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민호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요양시설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들이 많다고 하던데. 내가 왜 요양시설을 가야 하는데. 아, 그냥 미리 알아보자는 뜻이에요.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미 그들은 저를 요양시설에 보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점점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서 성년후견 신청의 근거를 만들고 있는 거였죠. 20년 동안 혼자서도 잘 운영해온 이 게스트하우스를 마치 제가 관리할 수 없는 곳인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평판과 신뢰까지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었거든요. 가족들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새벽, 큰 폭풍이 지나갔어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1층 카페 유리창 하나가 깨졌거든요. 급히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는 틈에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수연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책상 위에 뭔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컴퓨터 옆에 두꺼운 파일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거표지에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성년후견 신청 절차 체크리스트라고 큼직하게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1단계 피후견인 상태 악화, 입증 완료 70%. 의료 기록 협력 병원 사전 상담 완료. 일상 관찰 일지 9월부터 작성 중. 주변 증언, 이유, 단골, 고객 대상 사전 작업. 사업 관리 능력 저하 소화기 점검, 누락 등 증거 확보. 2단계 임시후견, 개시 11월 예정. 진단서 발급, 김정신과 의원 민호 지인. 법원 신청 서류 준비. 증인 확보 3명 이상. 3단계 사업권 및 계좌 관리, 이전 12월. 게스트하우스, 운영권 이전. 주요 계좌 관리권, 획득. 부동산 처분 권한 확보. 4단계 매각 및 분할 내년 상반기. 부동산 감정평가. 매각 진행. 수익 분배 수연 60%, 민호 30%, 도윤 10%. 이 모든 걸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재산 목록 사전 작성이라는 제목 아래 제 모든 재산이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거든요. 바람창 게스트하우스 건물 3억, 토지 8억 총 11억. 바닷가 소유지 6억 5천만 원. 예금 계좌 1억 2천만 원. 사업자 통장 3천만 원. 기타 자산 2천만 원. 총 예상 자산 18억 7천만 원. 심지어 제가 비밀로 해뒀던 정기예금 계좌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제 재산을 이렇게 꼼꼼히 조사했던 건지. 파일을 더 넘겨보니 협력병원과 주고받은 메모들도 있었어요. 김정신과 의원 민호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우울증, 경도인지 장애 진단 가능. 가족 관찰 일지와 주변 증언 있으면 충분. 진단서 발급 준비 완료. 수임료 200만 원. 정신과 의사까지 매수해 놨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실제로 아프지도 않은데 거짓 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거였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도윤이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일정 파악. 매주 화요일 오전 시장 보기. 매주 금요일 동네 노인정 모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병원 검진. 할머니가 없을 때 서류 작업하기. 엄마 말로는 할머니가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함. 더 조심해서 해야 할 듯. 제 일정까지 파악해서 몰래 작업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파일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달력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10월 크루즈 여행 가족 결속 어필. 11월 의료진단 및 후견 신청. 12월 임시후견 결정 예사. 1월 사업권 이전 완료. 3월 부동산 매각 시작. 6월 매각 완료 및 분할.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크루즈 여행도 가족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었던 거죠.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나왔는데 수연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유리창 깨진 것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민호 오빠랑 나중에 수리업체 연락해 볼게요. 평상시와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 수 있었죠.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정성껏 키워온 딸이,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세상에서 가장 귀여워했던 외손자가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실해진 것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충격에 휩싸여 절망할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했거든요. 우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거짓 관찰일지, 협력병원과의 연락, 재산 조사 내역 등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수년간 바다 책방 신관 리모델링을 위해 모아둔 자금 5천만 원을 다른 안전한 계좌로 이동시켰어요. 최소한 이 돈만큼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요. 이제 진짜 반격을 준비할 때가 온 거였어요. 그 충격적인 파일을 본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만큼 저도 더 똑똑하게 대응해야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선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대학 동창인 김별리사였어요. 남편 정수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분이라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분이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성년후견 제도 악용 사례가 요즘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김별리사는 생전 신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재산을 신탁회사나 공익재단에 맡기면 설령 성년후견이 결정되더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특히 거주 사용권을 따로 설정해 두면
평생 그 집에서 살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고.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찾던 해답이. 다음으로 만난 건 세무사 박 선생님이었어요. 역시 오랜 친구분이라 제 재정 상황을 잘 알고 계셨죠. 분희 씨 게스트하우스 운영 잘하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무능력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혹시 운영권을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위탁하는 건 어떨까요? 위탁이요. 네, 지역 청년 협동조합 같은 곳에 3개월 정도 한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운영은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분희 씨는 잠시 쉴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실제로 여수에서 청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평소 제 게스트하우스를 보면서 저희도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아이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건 노무사 이 선생님이었어요. 분희 씨, 혹시 모든 대화나 상황을 녹음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런 건 생각 못 했어요. 지금부터라도 꼭 하세요.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미 모아두신 증거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문가들과 상담을 마친 후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우선 바람창 게스트하우스와 바닷가, 토지를 지역 아동 독서문화재단과 공동 관리하는 생전신탁으로 설정했어요. 재단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는 평생 거주 사용권을 가지는 방식이었죠. 게스트하우스 운영권은 제가 평소 눈여겨보던 청년협동조합, 바다 친구들의 3개월 한시 위탁하기로 했어요. 이 친구들은 이미 카페 하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꼭 잘해볼게요. 기존 단골분들께 불편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인 현우와 지영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더라고요. 기존 예약은 모두 그대로 이행하고 카페 메뉴도 제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법적 대응이었어요. 변리사님의 도움으로 정식 법적 고지서를 작성했어요. 정분이의 재산 및 영업권 보호 관련 고지. 바람창 게스트하우스 및 관련 부동산은 생전신탁 및 위탁 운영으로 법적 보호 중. 청년 후견 관련 허위 진단, 허위 진술, 증거 조작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예정. 모든 관련 증거는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필요시 법정 제출 예정. 재산 처분 관련 일체의 권한은 신탁 규정에 따라 제한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설레는 일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꿈꾸던 중고 캠핑카를 샀거든요. 할머니, 정말 캠핑카 사실 거예요? 중고차 딜러 아저씨가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72살이긴 하지만 운전은 50년 해왔어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요. 1톤 정도 되는 작은 캠핑카였지만 제게는 완벽했어요. 침대, 간이 주방,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름도 지었어요. 작은 바람이라고. 캠핑카를 사면서 계획도 세웠어요. 여수 남해 통영을 도는 한 달 살기 코스 말이에요. 바닷가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모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 읽어온 것들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거든요. 며칠 후 가족들이 크루즈 여행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10일 정도 지중해 크루즈 다녀오면 어떨까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그때가 실행할 타이밍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정말요? 그럼 예약 진행할게요. 수연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전히 제 딸이고 사랑하는 가족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어요. 크루즈를 떠나는 날, 저는 조용히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었어요. 가족들과 정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제 삶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방법이었죠.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가족들이 지중해 크루즈를 떠나는 날 말이에요. 새벽 5시 택시가 와서 그들을 공항으로 데려갔어요. 평소라면 아쉬워서 울었을 텐데, 그날은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어요. 어머니, 10일 동안 잘 지내세요. 연락 안 되는 곳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도 수연이와 민우, 도윤이의 표정에서 뭔가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마 이제 10일 동안 할머니 몰래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택시가 떠나자마자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짐은 조금씩 작은 바람에 옮겨 놓은 상태였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요. 사진 앨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그리고 20년 동안 손님들이 써준 감사 인편지들. 오전 8시 청년협동조합, 바다 친구들, 현우와 지영이가 왔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 마. 너희들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잖아. 그리고 나도 가끔 와서 도울 테니까. 두 친구는 정말 성실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둔 운영 매뉴얼을 꼼꼼히 읽고 단골 손님들 이름과 취향까지 외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아침마다 아메리카노 연하게, 김 사모님은 호빵 꼭 데워드려야 하고 정말 기특했어요. 오전 10시 현관문에 공지문을 붙였어요. 며칠 전에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바람창 게스트하우스 운영 변경 안내. 평소 저희 바람창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당분간 운영 주체가 변경됩니다. 위탁 운영 청년협동조합, 바다 친구들. 기존 예약 모든 예약 정상 진행. 카페 메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숙박 서비스 품질 저하 없이 지속. 소유권 및 수익 배분은 기존 신탁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법무대리 임금 변리사, 연락처, 영육X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창 대표 정분이. 공지문을 붙이고 나니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동네 통장 이모에게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모, 제가 잠시 여행을 떠나는데 혹시 누가 제 안부를 물으면 연락처는 알려주지 마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캠핑카로 남해안 일대 돌아볼 예정이에요. 한 달 정도요. 세상에, 분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캠핑카 여행이라니. 단골 손님들에게도 간단히 인사를 했어요. 특히 매일 오시는 박 선생님께는 따로 말씀드렸죠. 선생님, 제가 잠시 여행을 떠나는데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운영할 거예요. 똑같이 아껴주세요. 분희 씨가 없으면 뭔가 허전할 텐데.
건강하게 다니다 오세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작은 바람에 올라탔어요. 첫 목적지는 남해 상주해변이었어요. 거기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전하면서 룩백 미러로 바람창을 바라봤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20년 동안 제 전부였던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계획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자유로운 말이에요. 크루즈 4일째 되던 날, 예상했던 전화가 왔어요. 민호에게서 국제전화였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화가 나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야?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면서요. 그리고 재산을 신탁했다고요. 아, 벌써 알아챘구나 싶었어요. 아마 동네 누군가가 연락했거나 인터넷으로 확인했겠죠. 그래, 맞아.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이런 중요한 일을 가족과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가 나한테 성년후견 신청하려는 것도 나와 상의했어. 그 말에 전화 너머로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게 어머니가 어떻게 김정신과 의원, 거짓 진단서, 관찰일지 조작, 이웃들한테 소문 퍼뜨리기. 다 알고 있어. 어머니. 민호야, 여긴 내 삶이고 내가 평생 일궈온 터전이야. 너희는 내 삶의 관리자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야.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드디어 해야 할 말을 다 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해 상주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뭘까?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삶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아닐까요? 다음 날부터는 휴대폰을 꺼두었어요. 평화로운 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통영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거제도에서 일출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남해 독일 마을에서 현지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온전히 제 시간을 보냈어요. 10일이 금세 지나갔어요. 곧 가족들이 돌아올 텐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후회는 없었죠. 크루즈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바람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거제도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선물은 남겨두었죠. 현관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봉투 3개. 각각 수연이, 민호, 도윤이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봉투에는 생전 신탁 서류와 위탁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모든 재산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었죠. 두 번째 봉투가 진짜 핵심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모아둔 증거 패키지였거든요. 조작된 관찰일지, 원본 사진, 김정신과 의원과의 매호, 재산 조사 내역서, 허위 증언 관련 녹음, 파일 USB, 동봉, 성년후견 신청 체크리스트 사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직접 쓴 편지가 있었어요. 수연아, 민호야, 도윤아.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거야. 20년 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로 이곳에 터를 잡았을 때 나는 너희들이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믿었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많이 일했어. 내가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그 유산을 기다리는 것조차 지겨워했구나. 내가 아직 정정하고 건강할 때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걸 가져가려 했어. 가장 아팠던 건 거짓말이었어. 내가 예약을 틀렸다거나 계산을 못한다거나 약을 제대로 못 먹는다거나 모두 꾸며낸 이야기들이었잖아. 그 거짓말들로 이웃들과 손님들 앞에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거야.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의사까지 매수해서 거짓 진단서를 받으려 했다는 거였어.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말이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 재산은 더 이상 너희들이 탐낼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어. 그리고 너희들의 계획도 모두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상태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을 거야. 아직은 가족이니까. 대신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겠어.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 언젠가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때는 다시 이야기해보자. 엄마가, 할머니가. 세 번째 봉투에는 변호사 연락처와 앞으로의 소통 방법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되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 뭐라고 하던. 처음엔 저희더러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탁 계약서 보시더니 조용해지셨어요. 그리고 편지 읽으시고 나서는 민호님이 소리를 지르시던데. 지영이는 괜찮고? 네, 지영이가 정말 침착하게 잘 대응했어요. 저희는 정당한 절차로 위탁받아서 운영 중이라고 문제 있으면 법무대리인께 연락하라고 했거든요. 정말 기특한 친구들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동네 소식을 들어보니 가족들의 상황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우선 민호의 여행사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다느니 안전관리를 못 하신다느니 하면서 퍼뜨린 소문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거예요. 민호 씨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면서요? 노인분을 무능력하다고 소문내고 다녔다니 인성이 어떻게 된 거야? 동네 어르신들과 단골 손님들이 오히려 민호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여행사 예약도 몇 건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리랜서라서 신뢰가 중요한 일인데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계약이 2건이나 보류됐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연락을 보낸 건 도윤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차가 갖고 싶어서.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믿었어요. 할머니를 아프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라서 그런가 가장 솔직한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서야 수연이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우리와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셨나 싶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요. 엄마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엄마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 엄마가 평생 일궈오신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72살이지만 여전히 정정하시고 게스트하우스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뻔뻔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께 상처를 드려서 죄송해요. 민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거예요. 저는 거제도 한 작은 마을에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알았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흩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현재 제 삶은 이래요. 신탁에서 나오는 수익과 노령연금,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위탁 배당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요. 캠핑카로 계절 따라 이동하면서 각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책 낭독회를 열고 있고요. 바다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바람창을 운영해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재무보고도 받고 가끔 가서 함께 일도 해요. 단골 손님들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더 활기차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부산 해운대 근처 작은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곳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바다 관련 책들을 읽었는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진짜 자유롭게 사시네요.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서 내려갈 때 나는 스스로의 페이지를 다시 집필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계절이 2번 바뀌고 저는 여전히 작은 바람과 함께 남해안을 돌아다니며 살고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긴 건 도윤이었어요. 3월 어느 날 통영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도윤이가 나타났어요. 한 달 넘게 저를 찾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일어나, 도윤아. 할머니가 그렇게 키웠니? 할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일에 가담했는지. 도윤이는 그동안 재수 공부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책 읽어주기 일,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녹았어요. 아직 어린 아이인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그래, 할머니랑 함께 아이들 책 읽어줄래? 네, 정말요? 그날부터 도윤이가 저와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도윤 오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오빠가 읽어주는 모험 소설들을 특히 재미있어 했어요. 할머니, 저 이 일이 정말 좋아요. 나중에 교육 관련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도윤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재수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진짜 꿈을 찾은 것 같았어요. 4월에는 수연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어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도윤이가 중간에서 설득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결국 남해 상주해변에서 만났어요. 수연이는 정말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딸이 제 앞에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수연아, 그동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엄마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특히 민호가. 아니, 제가 민호한테 휘둘렸다고 변명하면 안 되죠. 저도 충분히 잘못했어요. 수연이는 그동안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민호가 처음에 성년후견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대했지만 점점 설득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는 말에 넘어갔다고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72살이어도 여전히 건강하시고 똑똑하신데 저희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이는 프리랜서 일도 잠시 정리하고 정신적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 저 상담 치료 받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5월에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호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민호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라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그리고 저한테도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수연아, 그런 사람이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 도윤이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런 사람을 믿고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민호는 아예 연락도 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의 양육권은 수연이가 가지게 됐고요. 6월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수연아, 도윤아, 할머니랑 같이 살래? 네, 정말요? 응. 조건이 있어. 예전처럼 할머니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 그리고 할머니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도 마. 대신 진짜 가족처럼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네, 엄마.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바람창은 바다 친구들이 자리를 잡아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서 안부를 묻고 대신 신탁 배당을 받고 있고요. 우리 가족은 작은 바람 옆에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나 더 설치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캠핑카에서, 수연이와 도윤이는 컨테이너 하우스에서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함께 하고 싶을 때만 모이는 거죠. 수연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예전처럼 제 일에 간섭하지 않고 대신 진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바다책 낭독회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이런 멋진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이는 올해 대학에 합격했어요. 교육학과에 진학해서 나중에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대학 졸업하면 할머니랑 함께 더 큰 독서 문화센터 만들어 봐요.
정말 기특한 아이가 됐어요. 며칠 전 우연히 민호 소식을 들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감정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남인 것 같았거든요. 현재 제 삶은 이래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일주일에 3회, 4번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새로운 마을로 이동해서 다른 풍경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요. 주연이와 도윤이와는 예전보다 훨씬 진솔한 관계가 됐어요. 서로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필요할 때 의지하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어제 도윤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삶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존중해줘야 하는 거였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줄 거예요? 라고 달려오는 때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수연이와 도윤이가 엄마, 할머니, 오늘 어떤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하고 묻는 때고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더라고요. 당신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단호해져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가족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벌써 1년이 흘렀어요. 어제 같은데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바다책 낭독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게 성장했어요. 처음엔 저 혼자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남해안 전체에 작은 네트워크가 생겼거든요. 통영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는 70세인데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를 정말 잘하세요. 거제도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바다 낚시, 이야기로 아이들을 사로잡으시고요. 남해의 김미영 선생님은 퇴직 후에 저희와 함께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으셨어요. 분희 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년 퇴직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저희는 매월 한 번씩 만나서 남해안 이야기꾼 모임을 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고요. 가장 뿌듯한 건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보는 거예요. 통영에서 처음 만났던 민준이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책 읽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계속 딴짓만 하더라고요. 민준아, 책이 재미없어. 네.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림이 많은 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갔어요. 지금은 중학생이 됐는데 이번에 학교 독서감상문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자랑하러 왔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나중에 커서 저도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수연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내더니 이제는 진짜 자연스러운 관계가 됐어요. 엄마, 제가 기획일 하면서 배운 것들이 엄마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억지로 끼어들려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는 제안이라는 게 느껴져서 고마웠어요. 실제로 수연이가 만든 바다책 낭독회 홍보 영상은 정말 잘 만들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어요. 저는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도윤이는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방학 때마다 저와 함께 다니면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어요. 젊은 오빠가 함께 있으니까 좀 더 활기찬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제가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학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학생이 많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도윤이는 벌써 장래 계획도 확실해졌어요. 졸업 후에는 아동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민호였거든요. 1년 반 만에 처음 본 건데 정말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사업도 잘 안 됐나 봐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어색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지냈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뻔뻔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어요. 새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면서 큰 빚을 지게 됐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야 했는데. 솔직히 처음엔 이제 와서 뭐하러? 싶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깨닫는 일들이 있잖아요. 민호야, 그때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믿을 수는 없어.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는 너 하기 나름이지. 네, 저도 그걸 압니다. 어머니한테 용서를 바라는 것도 욕심일 거고요. 그냥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결국 수연이와 도윤이와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수연이는 굳이 만날 필요 없다고 했고, 도윤이도 아빠는 이제 저한테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신뢰라는 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최근에는 더 큰 꿈을 품게 됐어요. 지역교육청에서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정식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찾아가는 바다책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공식 예산도 배정해주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싶다고 하고요. 분희 씨, 이런 활동이야말로 진짜 평생 교육이고 세대 간 소통이에요. 정말 의미 있는 일 하고 계십니다. 교육청 담당자분이 그러시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내년에는 제주도와 울릉도까지 가볼 예정이에요. 작은 바람으로는 배를 타고 가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어제는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여수 바람창에 1년 만에 가봤는데 바다 친구들이 정말 잘 꾸려놓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깔끔하고 아늑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희 덕분에 더 많은 젊은 손님들이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작은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현우와 지영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저를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분희 씨, 정말 멋지게 살고 계시네요.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 보여요. 요즘 신문에도 나고 그러시던데 유명 인사 되셨네요. 실제로 몇 개월 전부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72세 할머니의 특별한 제2인생, 캠핑카로 떠나는 독서 순회 같은 제목으로 기사도 나고 라디오 인터뷰도 몇 번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관심 덕분에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됐어요. 저도 분희 씨처럼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구나 싶어서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어요. 2년 전 거제도에서 만났던 은지라는 아이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중학생이 된 은지가 직접 쓴 거였어요. 분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2년 전에 할머니가 거제도 도서관에서 해리포터 읽어주셨을 때 만난 은지예요. 그때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할머니 덕분에 책의 재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할머니처럼 아이들과 책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게 정말 큰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어린 아이의 꿈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 2년 전만 해도 저는 가족들의 배신에 상처받아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은 새로운 마을로 떠날 예정이에요. 경남 고성에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작은 바람에 짐을 챙기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매일이 설레고 기대돼요. 당신도 혹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면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